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침몰 사고 16일째이자 노동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겠다. 행동하는 시민들. 네, 경향신문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질책이 아닌 대책을 원합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온 엄마들이 정부의 세월호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역에서 행진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요? 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태의 한 갈래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그 정점에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교주로도 알려진 유 전 회장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침례 신학대학 교수 출신인 정동섭 대한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때 유 전 회장의 비서로 오랫동안 일했던 정동섭 총재를 초대석에서 전화로 만나서 유 전 회장이 어떤 사람이고 또 구원파는 어떤 종교 집단이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 사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구조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잠수를 못하게 한 건 수백 명의 민간 잠수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해상전투요원이자 잠수요원이라고 하는 해군 SSU, UDT 대원들도 해경의 통제로 잠수를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논란의 업체 언딘 잠수사들이 먼저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도 모자랄 판에 해경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과 함께 초대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밖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외신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이거 보도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예, 많은 외신들이 후속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이 안산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군사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 대통령의 초라한 승건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희생자 가족들이 박 대통령이 기증한 조화를 거부했고 일부 가족은 이 재난의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합동분향소를 방문할 때 슬픔에 젖은 가족들의 통렬한 분노를 느껴야 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2013년 2월 집무를 시작한 후로 야권은 대통령이 비판에는 눈을 감는 고압적인 지도자라고 비난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합동분향소 분위기 국내 주요 언론들이 상세히 다루지도 않는데 외신들이 일부러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잘 지적을 하고 있군요. 네. 예. 결국 외신들도 세월호 참사, 이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좀 연결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죠? 네. 가디언도 박 대통령의 사과를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재난을 야기했을 수 있는 부패와 또 느슨한 안전 기준에 대해 폭넓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실종자 가족은 지연된 구조가 인명을 희생시켰다고 말하면서 침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해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또 알자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또 총리 사임은 정부가 실종자 구출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분개가 커져서 나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네, 일본이 세월호의 설계도, 원 설계도겠죠? 예, 한국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본 정부가 세월호가 일본에서 운항할 당시의 설계도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의 개조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설계도를 제공받았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이 신문은 세월호 수색에 참가한 잠수사들이 선체 구조가 당국이 얘기한 것과 다르다고 증언을 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언급했고요. 그래서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정부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개조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현재 설계도로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측에 설계도를 요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는 곳이죠. 신장 위구르. 예, 이곳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인데 피해 상황이 집계가 됐습니까?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처음 현장 시찰한 신장 위구르의 수도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어제 저녁 폭탄 테러가 발생해 50여 명이 다쳤다고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7일부터 신장 자치구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요. 어제가 이번 시찰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테러 용의자가 기차역 출구에서 흉기로 행인을 공격하면서 폭발물을 터뜨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시 주석은 이번 신장 방문 기간 동안에 테러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또 이에 불만을 품은 신장 분리독립 세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AP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이 역을 이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때에 맞춰서 이런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나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신장 지역을 둘러보면서 이곳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국내 안보 현안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테러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예. 그는 신장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이 중국의 안정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장 지역에서는 분리독립 움직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유혈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009년에는 우루무치에서 폭동이 일어나 약 200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 3월에는 쿤밍역에서 괴한이 행인과 열차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9명이 숨지고 100명이 이상이 다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신장 위구르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중국 영토의 약 10%를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몽골, 또 러시아, 인도 등 8개국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슬람교인이 많은 곳인데 이들은 신장 지구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수년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슬람 무장 세력과 분리주의자들이 이 같은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반면에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억압 정책이 이 신장 지역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이것은 신장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위구르 이슬람 교도들의 언어와 종교 그리고 문화가 억압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예, 결국은 분리 독립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군요. 네. 페이스북이 익명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익명 로그인 기능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다른 앱이나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굳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기능인데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안을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예. 페이스북 창립자이면서 또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해보고는 싶은데
실명으로 로그인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익명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커버그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앱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 새 로그인 시스템 결국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가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제3자가 개발한 앱에 로그인할 때 일단 개인정보 제공을 유보한 상태에서 앱을 시험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앱에 어떤 유형의 정보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예. 또 그 앱을 통해 공유하고 싶거나 게시하고 싶은 정보가 어떤 것인지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인데, 예, 어제 단연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분향소 할머니. 예. 여러 신문이 이 기사를 다뤘죠. 예, 그렇습니다. 사과 없는 조문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화랑 유원지에 설치된 그런 분향소에 가서 남들보다 앞서서 이제 분양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난 말이죠. 29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만난 할머니, 이 할머니의 정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 상당수가 이 할머니를 모르는 데다 일반인 조문이 박근혜 대통령 조문 1시간 뒤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뒤에서 조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볍게 포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여성이 누군지 유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유족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성을 어떤 남성이 부축을 했습니다. 혹시 경호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예. 인터넷에서는 이 할머니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단 말이죠. 손자, 손녀가 죽었는데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분향소에 올 할머니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이거 청와대가 연출한 거 아니냐. 이 할머니를 섭외해가지고 마치 유족으로 가장해가지고 결국 이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박 대통령이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를 모셔온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었고요. 상당히 크게 번졌죠. 예. 자, 일단 확인된 것만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유족이 아닙니다. 인근에 사는 할머니라고 하고요. 예. 노컷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 맞다는 겁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노컷뉴스 기자에게 말한 게 있는데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쪽이 그날 합동 분향소에서 눈에 띈 이 노인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낮에도 그리고 노컷뉴스 보도 이후에도 연출된 것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연출은 아니고 계획된 거란 말입니까? 예, 기획을 한 거다. 예. 이런 얘기인가요? 정부 핵심 관계자 말하고 청와대 말하고 다른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이 할머니는 유족 아니고요. 예. 또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일보 제목이 눈에 띕니다. 빨간 매니큐어 할머니는 누구일까? 예.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아니, 남의 상가집 가가지고 쇼를 할 생각을 하는 이 정권은 도대체 뭐 하는 정권입니까? 정말 참 아주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예. 예. 자, 하여간 이런 사안만 보더라도 이 현 정부가 유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세월호에서 구조된 어린이가 있었죠. 예. 어린이를 위로했을 때도 청와대가 이 병원에 있는 이 어린이를 일부러 데려온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낳았는데 이 어린이의 이모인가요? 그분은 또 부인했고요. 예. 자, 하여간 지금 이 국면에서 이 연출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이 소식 여러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데 크게 다루지 않네요. 예. 예. 한마디로 창조 의전 같습니다. 예. 네, 창조 경제는 간데 없고. 예. 이제 경향신문이 이 할머니, 예. 이른바 분향소 주변에 산다고 알려진 그 할머니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일부 이제 인터넷에서, 이 오모 씨가 박사모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예. 주민들의 말을 빌려서, 대구에서 찍힌 사진도 근거 사진으로 돌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대구에 간 사실조차가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산 초지동에 사는 주민인지부터 예.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많은 언론들은 이 할머니가 유족으로 보인다, 혹은 유족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거도 없이. 연합뉴스였던가요? 예. 그 사진 설명이 상당히 이채로웠죠. 예. 유족으로 보이는, 예. 유족으로 보이는, 예. 사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써야 되는데. 정동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가. 예.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중앙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말이죠.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파 출신이라고 하는군요. 구원파 신자였고 한때 또 세모그룹에서 일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세모는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전신입니다. 유병헌 씨가 실소유했다는 점에서도 같고요. 예. 자, 해경에 따르면은 이용욱 국장은 1991년 세모그룹 조선사업소에 입사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구원파를 믿게 되면서 세모그룹에 이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세모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할 때입니다. 이 국장은 세모그룹에서 일하면서 회사 지원으로 1997년 8월 부산대 조선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말이죠. 후기에 면학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주식회사 세모 유병헌 회장님 등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썼습니다. 논문 연구비 역시 세모그룹이 지원했습니다. 유병헌 회장.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지요. 이용욱 국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1997년 해경의 경정으로 특채됐습니다. 선박 설계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였는데요. 그 뒤에 총경, 해경혁신단장, 군산여수해경서장,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장을 지냈고 경무관, 그리고 바로 2012년 7월부터 정보수사국장을 맡고 있는데 정보수사국장 해경 안에서 손꼽히는 요직입니다. 예. 이용욱 국장 해명이 있습니다. 해경이 온 다음 구원파와 손을 끊었다. 세모에서 근무한 경력을 숨기지 않았고 공무원 근무 상황 관리 시스템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서 사건 연루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맡지 않아야 한다. 10여 년 전이라 해도 지원을 받았다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부적절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 국장이라는 분. 예. 예. 김석균 해양경찰청장하고도 학교로 좀 얽혀 있군요. 예. 예. 자, 해경수사국장이 세모, 즉 유병헌 측과 긴밀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해경과 언디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것도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17일 민간 잠수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사고 현장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미 잠수 준비를 끝내고 대기 중인 해군 최정예 잠수 요원들의 투입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인터뷰로 만나게 될 진성준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자, 4월 16일에 사고가 났고 이튿날
4월 17일 아침 7시 1분쯤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 최정예 잠수 요원인 특수전 전단과 해난 구조대 대원 19명의 잠수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해역 탐색을 맡은 해경은 민간 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군 잠수 요원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서 해경 통제를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박광원 대변인은 해경은 무엇을 위해 현장을 독점하고 민간 업체를 위한 명령을 내렸는지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해경청장을 파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민간 잠수사들이 사고 해역에 접근해서 구조작업 벌이겠다 이렇게 밝혔을 때 실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통제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쌍수를 들어 반대했던 곳이 바로 해경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직접 통제가 가능한 또 실력도 입증이 된 해군 최정예 잠수 요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해경이 언딘 먼저 가야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예. 언딘은 대체 어떤 회사일까? 어제 우리 김효진 PD가 정부 지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또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어제 보도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 30%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투자한 펀드가 언딘 지분의 29.92%를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기타가 5.56%인데 64.52%를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김윤상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입니다. 자, 해양구조협회는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입니다. 해양경찰 출신 6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해양구조협회가 언딘과 해경의 매개체라는 의혹이 나올 만합니다. 그러니까 해경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언딘 여기다 몰아줘야 되겠다. 일감을 이런 취지로 해서 촌각을 다투는 구조 현장에서 해군 가만히 있어. 언딘 들어가야 돼. 이랬다는 건가요? 해경이? 이 쳐죽일 놈들이지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김효진 PD가 하루 앞서 지적한 부분들은 오늘 지면으로 자세히 좀 분석을 오면에 했군요. 나와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 또 오면 다른 기사를 보면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해경이 2011년에 군과 경찰에는 골프장이 있지만 해경에는 골프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4월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에 145억 원짜리 골프장을 준공했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해경은 2010년부터 경비 함정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기름값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이듬해로 비용을 2월에서 지불해왔습니다. 유류비가 부족하니까 해경은 지난해 해상종합기동훈련을 4일에서 2일로 줄였습니다. 훈련 제대로 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판단은 상식적입니다.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와 사고 예방 소홀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장비 예산 줄인 해경이 145억 들여서 골프장 지었다는 소식. 이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정말 이게 이 화병 걸려서 정말 가겠어요. 게다가 진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유족 또 실종자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이트 톱인데요. 이제는 해경에서 여권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더니 2011년 8월 당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서 운항관리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한국일보가 주목한 건데요. 어떻게 됐느냐? 아니,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서 해양사고에 대비하자. 이 취지에 반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로도 못 갔어요. 당시 법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평가입니다.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이 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감독을 지금 해운조합이 맡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해운조합은 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 또 평형수 부족 이거 실태를 몰랐어요. 게다가 또 해경은 해운조합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예,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여당 쪽에서 반대해서 결국 폐기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해운조합을 적극 옹호하면서 전담기관 설치는 무산됐습니다. 김희국 당시 국토부 2차관은요. 해운조합에서 뭐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걸 만듭니까? 이러면서 반대했다고 하고요. 법안 폐기, 이거 뭐 관료들이 반대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했습니다. 현기환 새누리당 의원,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법안을 죽여야 한다라면서 폐기를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동조했다는 겁니다. 자, 3년 전에 그 해운조합을 옹호했던 그 정부,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서 해운조합을 선박 안전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법안만 이게 통과됐다면 하는 생각은 참 부질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자면. 예. 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장례를 속속 마치고 있는데요. 이분들 정말 그쪽으로는 눈도 돌리고 싶지 않을 텐데 전남 진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시신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이분들은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나누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자, 한 유족은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아무 일도 뭐 잡히지 않지만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몇 곱절이 될 거라 생각했다. 이곳에서 내 손을 잡고 울어주는 가족만 있어도 위안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는요.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진도에 다시 집결할 것이다. 지금은 떠들 사람도 떠들 곳도 없지만 유가족들과 이 실종자 가족들이 힘을 합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임자 응징을 하기 위해 나서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제 말이죠.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권력층과 선박 관계자, 아이를 찾으려고 허둥대는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의 사고 경위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제2차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2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정부의 무능한 사고 대응에 분노하는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기 어려워 지난번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난 거지요.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아니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합니까? 유족들을 만날 땐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비난의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예. 실명 인증 후에나 글을 남길 수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제 2,300여 건, 어제도 2,000여 건 가량의 비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군요. 예, 이런 비판의 글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1차 사과에 이어서 사고 수습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 다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5월 중순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개조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쥐가 뭔데 국가 개조를 운운합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 있습니다. 신면에 실린 기사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1차 사과에 앞서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여권에서는 실제 정 총리의 사퇴로 사나운 민심이 어느 정도 이게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자,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 23%만 총리 이름을 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퇴한다고 하니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총리 이름을 꼭 알아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또 정부를 대표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도 뭔데 이런 얘기가 당시에 많이 나왔지요. 박근혜 정부도 보니까 책임 총리제를 외쳤네요. 그런데 총리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 이럴 때 대신 책임지는 총리라는 의미였겠죠. 예, 예. 이럴 때만 책임지는 책임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라고 정답을 말한 세대별 비율을 보면요. 20대는 6.1%, 나머지 93.9%는 딴 사람 이름을 댔다는 겁니다. 30대는 12.8%, 40대는 25.7% 정도 해서 전체 22.8%만 총리의 이름을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물러난 건 아닙니다. 사고 수습 때까지는 그 총리직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어제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도군청에 차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여기서 오후 2시부터 무려 3시간 가까이 이 회의가 열렸는데 동아일보가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이 봉숭아 학당 대책회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점을 못 잡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정홍원 총리가 선내에 투시되는 밝은 등이 없는가. 그러니까 선내가 어두워가지고 이 실종자를 못 찾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에 대해서 군은 그렇게 밝은 빛을 쏘면은 잠수사가 눈부셔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엉뚱한 그런 문답이 오갔다는 거죠. 하나마나한 지시를 하고 황당한 문답이 오간 일도 있었고요. 능률 떨어지지 않게 하라. 뭐 당연히 그건 얘기 안 해도 뭐 전부터도 해야 될 일 아니었습니까? 예. 하나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마스터 키를 구해달라. 마스터 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열기 힘든 선체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참석자 누군가가 모든 선실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를 구해달라라고 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마스터 키,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스터 키가 지금 없어가지고 문을 못 여는 게 아니라 수압 때문에 못 여는 거 아닌가요? 또 안에 부유물이 예. 이 문을 밀고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좋은 생각이라고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으니 참, 예. 외국인 전문가들도 겉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란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쓸데없는 대화들이 오간 3시간 회의였단 말이죠. 결국 정부의 무능함,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공안 전문가지 이런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또 대통령 심기 경호 전문가시죠. 예. 예. 이런 분한테 기대할 게 따로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홍원 총리는 사의를 표했고 언젠가는 그만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의 영이 먹히겠습니까? 그 총리가 앞장서 가지고 저거 해라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 이 뜻
저 의견 받아들여라 라고 했을 때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냐 이겁니다. 물러나기로 한 분이니까 빨리 물러나셔야지. 그리고 뭐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가 현호석 아닙니까? 정부 서열상 총리를 대신하는 그 역할을 하는 양반인데 현호석 부총리가 더 답이 안 나오네요. 예, 차라리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좀 실세가 나서서 이 사고 수습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추천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예. 현 정권 실세. 군 출신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만기 칠남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사사건건 이게 다 참여한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고 또 간섭을 하고 실종자 가족의 뜻을 이렇게 수렴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아무 힘도 없는 곧 물러나게 될 이 정우원 총리가 앉아가지고 봉숭아학당식의 그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한겨레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정치권 관련한 기사인데 새누리당 지금 큰일 났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당내에서는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악재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공약으로 이렇게 풀어낸다고 합니다. 안전을 화두로 해가지고 이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몽준 후보 현재 그 재난 체계를 정비하겠다. 김황식 후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무책임이군요, 결국은. 네, 무책임. 무한 책임이라는 말은. 이해훈 후보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3등이니까 2등 후보를 향해서 김황식 후보를 향해서 김황식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해상은 사실상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다. 2등은 또 1등을 향해서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그 재난사고가 많던데 그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캐물었고. 예, 하청 노동자들이 2달 새 8분인가요? 네. 예, 목숨을 잃었죠. 그 정몽준 후보는 아니 김황식 총리 때 이 해운사들이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가 됐는데 국무총리였던 당신은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 생명안전망 공약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공약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안전한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온갖 형태의 그 수사를 남발해가면서 결국 안전의 가치를 드높였던 그런 분, 이분 체제 아래서 한꺼번에 300명이 실종되는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또 공약 하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예,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안전한 청와대, 안전한 그 권력, 안전한 기득권 이런 거겠죠. 현재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말이죠. 박근혜 정부가 5천억을 들여서 등록금 인하 정책을 펴왔는데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작 17,000원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11면에 이런 기사가 또 실려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놓고 실천이 안 돼. 이 실천이 안 되는 게 뭐 그냥 진정성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 집권 세력이. 이거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 무슨 화가 또 닥칠지 참으로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10년) 전인 2004년 7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의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는 이번 김선일 씨 사건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선일 씨 한 사람의 비극에도 분노하던 박근혜 의원. 대통령이 돼서 나라밖도 아닌 국내에서 300명의 인명이 실종되거나 주검으로 발견되자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 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과 유언 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자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어떤 전직 대통령의 말.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권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죠. 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죠.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 투자는 분배 정책, 좌파 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 정책을 제안합니다. 얼른 계산해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끔찍해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해서 전 국민의 의혹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른바 구원파로 알려져 있죠. 교주로 알려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입니다. 유 전 회장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뉴스바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유병헌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고 또 구원파 신도이기도 했던 정동섭 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정전 교수는 현재 대한사이비 종교 피해대책연맹의 총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간단히 언급은 해드렸는데 유병헌 전 회장과의 좀 인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서로도 오래 일하셨다고 그러셨고요. 비서라기보다는 이제 통역 비서 역할을 했죠. 예. 어떻게 인연을 맺었고 몇 년간 같이 좀 활동을 하신 거죠?
예, 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이제 친구 소개로 만나가지고요. 예. 예, 그 구원파에 포섭이 돼서 8년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예. 대학 시절부터 8년간이요. 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구원파 활동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연을 끊은 상태죠? 그렇지. 끊은 지 한 30년 되지요. 예. 오래전에 그러셨는데, 특별히 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영국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예. 구원파 교인으로서. 예, 그런데 영국에 이제 외무성 초청으로 영국을 한 달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병원 사장이 독일에 파독 간호사들 초청으로 이제 독일에서부터 저는 영국 일정을 마치고 독일에서부터 같이 한 달 동안 이제 순회 여행을 하면서 귀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독일 간호사들이 가부를 해가지고 좀 막대한 금액의 환금을 했는데 그거를 며칠 사이에 그냥 고가품을 사면서 탕진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기독 실업인회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한 10분 동안 소개를 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횡설수설하다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강단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망신을 당하는데 유병원 사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한국인의 자존심이 있지 독일 놈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서 제가 너무 충격과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충격적인 것은 홍콩에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제 하루를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이제 일본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유병원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병원 목사라고 이제 통했는데 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들이 나를 뒤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과대망상, 이건 완전 피해망상이다. 이거는 북한 공작원들이 왜 유병원을 쫓습니까? 근거 없는 망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속으로 실망하는 일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국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유병원 사장의 가르침은 기도와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반대되는 제안을 하니까 이 유럽에서 사단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을 끌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핍박하고 그냥 죽인다 살린다 밤중에 전화 걸어가지고서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밑에 구원파 하수인들을 시켜가지고 협박이 계속되고 그러다 나중에 저를 다방으로 불러내가지고 세 사람이 둘러싸고서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느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때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예.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것이요. 지금 전 교수님께서 대한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를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기총이나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73년부터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교단에서 통합 측이나 고신 측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예. 81년부터 이제 그런 교단 이름을 쓰는데 기독교도 아니고요. 복음적이지도 않고요. 한국의 정통 침례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교, 사이비 기독교 집단입니다. 우선 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고요. 교회관이 틀렸고요. 예. 그 다음에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서 모든 교단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 집단에서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은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죄를 져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 지금 유병헌 사장의 그 삶의 족적이 말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오대양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배후 인물이고 다 이렇게 해도 그런 것은 죄의 의식이 없어요. 그 여자 관계도 그 문란해가지고 지금 그 내연녀를 김혜경 씨가 내연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 회개를 하는 적도 없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월호 300명 가까운 분들이 저렇게 수몰두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최소한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무슨 좋은 일, 상 받을 일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무슨 처벌받을 일, 뭐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거 터지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다. 나는 구원파 교주도 아니고 구원파 관계도 없다. 이렇게 그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아주 상습적으로 몸에 배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병헌 회장이 구원파의 교주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실이다. 예, 권신찬 씨하고 그 장인. 예. 96년에 돌아가신 권신찬 씨하고 유병헌 사위하고 둘이 같이 60년대 초에 만든 종교 집단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고 하다가 81년에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교단 이름을 썼고요. 이 사람이 73년인가에 그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거든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유병헌 목사로 통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불리해지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구원파는 관계가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해도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 이 얘기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청해진 해운의 대표가 차명폰을 이용해서 유병헌 회장과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대체로 그 유병헌 회장의 입지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987년에요. 오대양 사건이 있었어요. 예. 32명이 집단 자살 타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이제 유병헌 회장이 종교를 빙자한 상습 사기범으로 이제 4년을 복역하고 96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역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그 안전하게 이렇게 관계가 없는 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청해진 해운이나 모든 것에 자기 이름을 뭐 주주라든가 모르다 올려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자기는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건데
이 모든 모대항이라는 회사 이름도 그렇고, 세월호라는 이름도 그렇고, 답한다는 이름도 그렇고, 중요한 이 이름을 다 유병헌이 지어준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유병헌의 결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검찰 조사가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유병헌 전 회장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이른바 구원파 세력 뭐 교회라는 게 몇 군데 있고 전국의 신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 사람들은 뭐 5만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미국에도 상당한 교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000명 가까이 교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요. 여름에 금수원 있잖아요. 안성에. 예. 안성 금수원에서 전국 수양회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에 몇천 명씩 모이는 거 보면은 아마 교세가 한 10,000명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요. 예. 앞에서 무슨 질문을 하셨더라요? 재산 규모요. 재산 규모는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고 저는 알게 됐죠. 검찰에서 캐면 캘수록 더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3개 계열 회사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회사가 한 50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5천억 정도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거기에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 거의 다 이제 구원파 교인들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교인들에게 혜택을 나눠주고 그러면은 제가 이 비판을 안 할 텐데 가족 처가 가족들의 배를 불리는데 주로 재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오늘 또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해경의 정보수사국장이 과거에 유병헌 회장의 도움으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런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유병헌 회장이 평소에도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사람 관리를 좀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사람 관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해운업을 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남해안 여객선 14척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데모크라시호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운 왕국을 다 이제 만들려고 하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키우지 않겠어요? 요소요소에 구원파 교인을 배치하고 그런데 이제 뱃사람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제 훈련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하실 것은 이 사람이 유병헌 사장에게 감사하고 구원파 교인이었다는 것을 시인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관계를 끊었다 그러는데 구원파 교인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끊었다는 말은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불리해지니까 유병헌 사장처럼 꼭 같은 수법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 유병헌 사장은 구원파하고 관계도 없답니다. 자기가 창설자고 교주인데 구원파하고 관계 없대잖아요. 불리해지면은. 예. 그래서 그거는 액면 그대로 믿을 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병헌 회장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좀 단죄를 못 받아서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어떤 정권 차원의 과거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 목사, 유병헌 사장은 50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회사가 이제 급성장했고요. 예.
이 회사가 이렇게 계속 족발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그 세월호에서 보다시피 그 직원들에게 저임금으로 임금을 낮게 주면서 이렇게 노동 착취를 하는 면이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수출을 해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전두환 정권에서 무역의 날 금탑 산업훈장을 몇 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론에 다 보도된 거예요. 제가 뭐 비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민정당 모범 당원으로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후원 회원. 그러니까 민자당에서 그 당시 여당에 정치 자금을 많이 이제 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순자라고 하는 그 대전 지역 모금책이 그 오대양으로 죽은 사람 말이에요. 예. 그 양반이 그 전경환 씨의 그 전경환 씨가 그 본사를 4번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하고 유착이 된 거 확실하고요. 제가 이제 918을 자꾸 이렇게 책을 써서 918을 왜 이난이라 하는가 하는 책을 썼거든요. 예. 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 치부, 그 실체를 다 폭로하고 하니까 저를 계속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명예훼손, 뭐 신용훼손, 손해배상, 이래가지고서 14번을 고소를 당했어요. 예. 그 고소하는 동안에 제가 처음에 고소당했을 때 청와대에 그 최고위직에 있는 양반이 박모 씨가 그때 실권자죠. 이 양반이 유병헌의 부탁에 따라서 지시를 해가지고 저를 구속시켰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실세했던 박모 씨. 예. 예. 그분 지시로 구속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15일 동안 구속됐다가 대전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 그 석방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서 이단 교주를 유병헌을 비판하는 것은 개인 감정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통 교회와 이 사회를 이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정초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 구체적인 얘기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예. 이 기독교 복음 침례 구원파는 정통 침례교하고 정통 그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비 기독교니까 혼동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정동섭 전 침례신학대 교수와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예,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정예 해상 전투요원 또는 잠수요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해군 특수전단 SSU, 해군 해난구조대 UDT를 꼽으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UDT를 DDT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들이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구조에 뛰어드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고 해역에서 한때 잠수를 못하고 통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통제한 주체, 바로 해경이었다고 볼 거예요.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언딘이라는 민간 업체 소속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해야 된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해경 위주의 이번 구조 작업,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네, 이 문제를 추적해온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먼저 이번에 제기하신 문제 어떻게 좀 파악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국방부 관련 소관 그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도 좀 하시지 않을까 기대는 했었는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온 국민이 그랬습니다만 도대체 배 안에 갇혀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구조는 왜 안 이루어졌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예. 저도 애 키우는 아빠로서 똑같은 심정으로 이 문제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군이 자랑하는 해군의 최정예 요원들의 도대체 어떻게 구조활동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에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예.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들 가운데에서 우리 SSU 대원들과 UDT 대원들이 최초의 잠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자료에서 바로 그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국방부가 저에게 제출한 공식 서면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그 잠수를 막았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돼 있었습니까? 예, 뭐 막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SSU와 UDT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잠수를 곧바로 실시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해경의 통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해경의 통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 특히 사고 당일이었던 16일 오후 6시에 우리 SSU 대원 2개조 4명이 들어가서 잠수를 처음으로 하거든요. 예. 해군 잠수는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하잠색이 하나 설치가 돼요. 이 하잠색이 인도선이죠. 예. 이걸 설치를 해야 선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설치하고 구조활동들을 벌이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오후 6시 35분 이후부터는 해군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을 이용해서 해경팀이 들어갔다라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또 그 다음 날인 17일 오전 7시가 조류가 정지하는 정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조 시간대에 역시 고무보트 4대에 나눠 탄 SSU UDT 대원 19명이 잠수 준비를 하고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 이때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 이렇게 국방부가 공식 답변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언딘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하잠색도 설치를 못했고 예. 또 구조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 상황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시점인데 예. 해경이 무슨 이유로 우리 군의 최정예 요원들을 투입하지 않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SSU UDT 대원들은요.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1999년도에 남해에 침몰한 북한의 반잠수정을 인양해 올렸는데 예. 이때 잠수 작업 깊이가 해저 188m였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는 북한이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 추진체 잔해를 인양하기 위해서 서해 앞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작업했던 잠수 깊이가 88m네요. 아까 남해에서는 147m고요. 예. 영하 5도에 달하는 수온에서도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원들에 대한 국제적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정예 요원들 또 장비 역시도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해군 요원들을 해경이 잠수 우선 투입해서 뒤로 놨다라고 하는 것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SSU나 UDT의 과거 실적과 비교하면 이번에 아무리 조류가 좀 빠르다고 해도 수심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충분히 더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실제로 그것이
사고 당일날 오후 6시까지 해경이 이러저러하게 잠수를 시도하면서 하잠색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하잠색을 최초로 설치한 것이 바로 해군이에요. 처음 들어간 잠수에서 하잠색을 바로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인원들을 더 투입해서 추가 하잠색을 설치하도록 하고 추가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군에게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요. 예. 그런데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해경이 엉뚱하게 하잠색을 설치하고 나니까 해경팀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날에는 해군이 현장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민간업체 언진을 먼저 집어넣고 하는 이런 지휘 통제를 했다고 하니까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군도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책임은 저는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 곁들여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해경이 현장의 컨트롤 타워라는 건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해경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해군이 그냥 항변도 못하고 따라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순환 구호법에 의하면 법에 따라서 해경이 현장 수습과 구조 활동의 지휘 통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사불란한 수습 또 구조 작업을 위해서는 해경의 지휘와 통제를 모두가 다 따라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해경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심각한 능력 부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해군의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고 해군 역시도 해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 유형별 대응 매트릭스에 의하면 이것이 조난 선박이 민간이든 군이든 관계없이 해군이 주도적으로 군안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경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해군이 능동적으로 구조작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운 목숨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곁들여서 또 답답한 게요. 순환 구조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의 상황을 판단하고 총리라든가 그 안행부 장관 또 더 나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지휘 체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을 조정해서 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하고 또 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구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지휘하고 조정해 줬어야 하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대응 부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해군에서는 이제 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제출했단 말이죠. 네. 추가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해군 측의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예, 어젯밤에 해경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작업 일지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작업 일지에 착오가 아닙니다. 해군이 추가로 어젯밤 늦게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잠수 및 구조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해경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째도 해경이 민간업체 언딘이 먼저 들어가도록 작업 조치를 취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파악했다. 판단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해경과 언딘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혹이 비단 해경과 언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경과 그 선사 또 선박협회 이런 이른바 해양 마피아라고 불리우듯이 예. 이런 긴밀한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사실 경찰과 검찰이 지금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해경이 수사의 대상이 된 지 꽤 됐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도대체 해경이 이 해난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아직은 의혹입니다만은 해경과 민간 구조업체 간의 관계, 또 해경과 또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그 선사와의 관계, 또 선박 구조협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의혹 덩어리란 말씀이죠. 예. 이런 그 유착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고가 드러나자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인허가에서부터 구조와 수습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것이 정부냐, 이것이 나라냐 할 정도의 한탄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9.11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본색원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이라도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구조작업의 컨트롤 타워를 해경에서 해군 또는 다른 기관으로 바꾸는 거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법에 따라서 해경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해상 사고에서 최고 전문 조직이 어디인가, 또 누가 과연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맡았을 때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다시 재평가하고 재판단해서 바로잡아야 될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해군이 이런 해상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수시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해경이 이런 구조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능력도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서 뭐 장기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여기가 현 시점에서 컨트롤 타워를 계속 맡고 있는 건 좀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해경이 초기에 구조 활동 장면을 한참 지나서 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뭐 배경이야 짐작이 갑니다만은 진 의원님께서도 그 영상 보셨을 텐데, 해경의 초기 대응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에 보면 고무보트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사람 구조하고, 그 다음에 어업 지도선이 달려들고, 또 소방 헬기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이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왜 더 많은 고무보트들이 투입되지 못하고, 왜 물 위에 떠 있는 승객들만을 구조하는데 급급했으며 선체 수색에는 못 들어갔는지, 선체 구조 작업은 못 들어갔는지 오히려 의문을 남기는 동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해경이 쏟아지는 국민적 질타와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공개했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구조와 수색에 전념해야 하고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그 꼼수 같은 조치들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쨌든 그 사과를 했습니다. 네. 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별히 김한길 공동대표나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좀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떤 대안들 구상하고 계신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사과, 유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사과가 아니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예. 왜 대통령이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또 유족과 국민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지기 위한 사과를 그토록
주저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확심한 자세로 국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의 계기, 재생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피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간에 우리 당 지도부는 이 문제 구조와 수습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자칫 이 사고를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 이런 것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제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부가 사고 초기에 보였던 그런 자숙하는 모습은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부터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수습과 구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인허가 과정은 적당했던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처럼 예. 이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전면적인 조사 작업에 들어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은 그런 점에서 국가적인 조사위원회,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때가 되면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국가적인 조사,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국방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들으셨지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구조할 그리고 수색할 능력도 없는 해경이 이 재난사고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컨트롤 타워를 교체하는 문제, 능력이 되는데 바꾼다면 혼선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중한 시국입니다.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질책이 아닌 대책을 원한다. 예,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 엄중한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